한 획 한 획 붓이 아닌 칼끝으로 글을 쓴다. 나무나 돌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서각. 목향 가득한 공방에서 장인은 손끝으로 나무에 숨결을 불어넣는다. 가슴으로 나무의 마음을 새긴다. 그렇게 나무는 선조들의 정신과 사상을 담은 지혜로 되살아난다. 경기도 부천에서 개최된 세계무형문화유산 엑스포. 전통과의 새로운 만남이란 주제 아래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무형문화재 시연 행사도 마련됐다. 이규남 장인의 서각 제작 과정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이규남 서각장은 40년 넘게 나무를 만져왔다. 전통적인 서각 기법을 지키며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세련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묵소의 비백이라고 그러죠. 보통 붓글씨의 그 필체의 맛을 갖다가 아주 잘 살리려고 했습니다. 우선 한학과 서예를 고루 섭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예서, 전서 또 여러 가지 필법에 대한 기능을 몸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서예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서각으로 목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점은 바로 그러한 그 서예의 그 특징과 또 서각의 특징을 접목시켜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서각 예술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장. 평소 보기 힘든 독특한 서각 작품이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나무로 부엌문짝을 만드는 지도 약 한 500년, 합하면 좀 1000년이 되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다가 추사 선생님의 세안도를 참 해봤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명작인 명품인데 이런 나무에다가 이제 표현을 했다는 그 저기가 되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서각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추사 선생님이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당시에 그 풍경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쪽에 바닷가고 나무 그 부식된 저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혹시 이렇게 보는 눈이 틀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희는 저거를 그냥 폐자재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벌써 1000년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규남 서각장의 작품은 인위를 가했음에도 재료의 자연스러움이 살아있다. 단순히 글과 그림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감각과 의식으로 재해석하고 형성화시킨 작품들이다. 현판은 전통 서각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다. 건축물에 서각한 현판을 달아 품격을 더했다. 건물 배치와 용도에 맞게 현판을 마련해 건축 공간의 상징과 의미를 부여했다. 주련은 주로 경전이나 시문의 구절을 목판에 새겨 기둥에 붙인 장식물이다. 대개 봄이 시작되는 새해에 소망을 담아 기둥에 걸었기 때문에 출련이라고도 한다.
누정과 가옥, 궁궐과 사찰 등 건축물 공간에 걸어두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멋과 운치를 누렸다. 서각은 인쇄를 위한 목판 제작의 핵심 기술로 지식의 축적이란 문화적 역할을 수행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각이란 용어 대신 각자란 명칭을 사용했다. 편지와 시문을 적는 시전지판, 책 표지를 만드는 능화판에도 서각이 쓰였다. 뭐 능화판 문양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서각으로 해서 이제 찍혀놓는데 그 하나의 기능성도 같지만 예술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능화판만 보더라도 고려 말 이후로 그 문양에서 기법에서 시대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그 문양을 보고 그 서책의 특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규남 서각장이 지지소를 찾았다. 좋으면 요게 은행나무요. 이게 넉자요. 1m 20. 넉자. 1m 20짜리고. 서각은 글이나 그림을 새길 적절한 나무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규남 서각장은 좋은 나무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곳을 찾는다. 장인의 나무에 대한 애착은 특별하다. 아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휘는지 나 영 이해가 안 되네. 예, 좀 더 큰 거랬어요. 이번에 아산 사람은 느트나무 한 200년 된 거 켜갔어요. 아 그런 거 좀 아니 좀 들어오는 게 있거든. 이게 정말 은행나무와 향나무, 느티나무와 대추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서각에 쓰인다. 이규남 서각장은 특히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즐겨 사용한다. 조직이 세밀해야 되죠. 눈매가 거칠되거나 이러지를 않고 눈매가 곱고 옹이가 없어야 되고 폭은 한자 정도 30cm 이상. 비교적 연한 나무는 굵은 글씨와 큰 글씨를 서각하는 데 알맞고 단단한 나무는 작은 글씨와 그림 서각의 제격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늦가을에 벌목한 통나무를 자연 상태에서 3년 이상 건조시켜 두었다. 지늘게 담가두어 결을 사귀기도 했다. 지금은 주로 지제소에서 1차 가공을 한 뒤 건조시켜 사용한다. 이규남 서각장의 공방. 목재를 건조 중이다. 이곳 공방의 목재는 지제한 뒤 대기 3년이 지났는데 10년 가까이 건조시킨 것도 있다. 목재 마련에서 건조는 그만큼 중요하다. 만약 덜 건조되거나 환경이 너무 덥거나 또 직사광선 또 비를 맞거나 했을 경우는 나무가 쉽게 변형이 되지는데 그런 저기를 방지하고자 참 가급적이면 자연 건조, 참 비바람도 다소 맞아가면서 건조가 된 나무를 다시 마름해가지고 그때 작업을 하게 되집니다. 이규남 서각장은 서각을 시작한 이래 줄곧 서예를 해왔다. 서각장은 서예 글과 글씨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며 이를 재해석해 작품에 담을 정도의 지식 또한 갖추어야 한다. 이 발전, 진보가 없이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서는 애가 탈 때도 많았고 붓을 놓은 적도 많고 포기한 적도 있다가 다시 또 한 달 내지 2달 정도 되면은 다시 도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참 서너 번 겪었는데 발전이 더딘 게 참 제일 큰 고민이고 애로였습니다.
목판에 새길 글이나 그림을 서고라고 한다. 서고로는 직접 쓴 글 외에 옛 선인의 글이나 그림이 활용된다. 서고의 크기와 자형 배치를 확인하고 이를 축소하거나 확대해 사용한다. 그림이나 문양을 새길 경우엔 회화와 색채 배합에 대한 안목이 요구된다. 그림 배치와 조형에 대한 미적 감각도 필요하다. 서각은 공예이자 서예이며 한편으론 회화이기도 하다. 현판 제작을 위한 목재가 도착했다. 건물 준공 시 사용할 현판으로 먼저 준비한 서고를 맞춰본다. 서고는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수자로 서각을 배우는 딸이 작업에 참가했다. 글씨도 좋고 붙여놓고도 또 한참 생각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글자 크기와 자간을 고려해 글자의 배치 구도를 잡는 과정이다. 서고를 붙일 목재를 다듬는다. 가로 210cm, 세로 80cm, 100년가량 된 홍송 세 짝을 이어 맞추었다. 대패질 뒤 사포질로 마무리 다듬질을 한다. 필요할 경우 색임질 전에 목판에 채색을 하기도 하지만 나뭇결과 질감을 살리기 위해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고를 목재에 붙이는 배자 작업이 이어진다. 이렇게 칸을 좁히고 나면은 이제 보이지, 그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백이 너무 많아요, 그지? 여기 여백하고 대신으로 봤을 때 여기하고 이게 비스시라도 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더 당기고 이쪽을 조금 더 넓혀줘야 돼요. 저기에서는 조금 치우치더라도 현판 서각의 글자 여백은 서예 글의 자간 여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글자 형태와 크기, 목재의 규모를 고려해 자간 여백을 조정한다. 목재에 붙일 위치를 표시해 놓고 거기에 맞춰 글자를 올린다. 서예 글은 자간 여백의 차이가 미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현판의 경우는 동일한 여백을 두는 것이 오히려 감상의 제격이다. 뭐 소소 밀밀, 참 넓어야 될 때, 좁아야 될 때 그런 그 여백미가 있는데 이게 평면이었을 경우는 좋은데 이 입체적으로 서각을 했을 경우는 그 여백미가 균등해야 돼만. 이제 색임질 작업에 들어간다. 가로글의 경우 글자 순서에 따라 대개 오른쪽부터 색임질에 나간다. 칼끝이 몸쪽으로 오게 해 칼을 가볍게 쥐고 이 칼을 조금씩 흔들어주면서 망치로 칼등을 두드려 색임질한다. 깊이 팔 때는 칼을 앞으로 숙여 칼등 밑을 때리고 얕게 팔 때는 칼을 뒤로 넘겨 때린다. 이런 기본 색임질의 경우도 단순한 손놀림만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니다. 글을 쓰신 대가 선생님의 그 필의를 느끼기 위해서 그 글씨를 벽에 걸어놓고 어느 경우는 참 며칠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참 순간에도 작업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작업에 들어가고자 참 어떤 때는 참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고 색임질 깊이는 획의 굵기와 비슷하게 파기도 하지만 획 굵기의 3분의 2가량도 적당하다. 한 번에 색임질을 끝내지 않고
두세 번에 나누어 새김질 작업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각도를 많이 주게 되면은 이쪽 획의 약한 부분에 획을 다치게 돼요. 여기는 조금 다른 데보다 더 세워도 돼. 그리고 나서 이쪽의 각도를 많이 주란 말이야. 획의 굵기에 따라 칼과 바닥면이 이루는 각도를 달리하고 완급을 조절한다. 획이 넓은 부분은 칼을 앞으로 당겨 깊게 판다. 획이 좁은 경우는 칼을 뒤로 넘겨 새김질하는데 거의 직각으로 세우기도 한다. 이처럼 한 글자 안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 비백도 각도를 같이 해서 내려가요? 근데 이런 세르획의 경우는 나무 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도를 똑같이 해서 주게 되면 나중에 이게 혹 떨어질 수가 있어요. 칼을 바짝 더 뉘어서 여기서부터 뉘는다. 이렇게 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아랫부분이 튼튼해서 세르획도 떨어지질 않지. 여기서 바짝 뉘는 거야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서각 소리 아래층에서 또각또각 서각 소리를 듣고 잠을 깨거든요. 꼼꼼할 때 새벽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하시고 밤늦게까지 하시고 중간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이제 부르러 내려오는데 바로 올라간다고 하고서 이제 하던 거 계속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욕심에 안 올라오세요. 그렇게 새김질 소리에 묻혀 지내온 40년 세월이었다. 바쁜 틈을 내어 가족과 함께한 자리. 이 평화, 순명이. 이규남 서각장은 그동안 통신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며 서각 작업에 매진해 왔다. 아 이게 전등사인가 보다. 이게 전등사다. 논사는 크냐. 같이 갔다는 얘기야, 전등사를? 그 결혼식이 동생 결혼식인데 다 왔었지. 사진 찍으러 전등사 갔다가 새벽에요. 되게 새벽. 사람들도 얼마 없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들렀던 강화도 전등사는 서각의 길을 열어준 곳이다. 당시 전등사에서 본 8만 대장경파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걸 보는 순간 그 대떨에 제가 잠시 혼절했다고 그럴까 주저앉아가지고서는 그랬는데 나도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에 글씨는 쓰기가 참 어려운데 나무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팠나 하고서는 엄청 감탄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참 꿈에도 잊질 못해가지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혼자도 해보고 목공의 학원에도 좀 다녀보고. 공무원 시절에도 통신기사로 원양어선을 탔을 때도 틈만 나면 서각에 매달렸다. 철자 선생님이 신년 연하장 애기가 각자 장인 오옥진 명의는 서각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스승이다. 80년대 초반 오옥진 명인의 문화에서 나무 다루는 법과 새김질의 기본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시고 그럴 때 배울 때는 간혹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객기나 취미로 끝날 열정이 아니었다. 더 넓고 깊은 세계. 그래서 자신만의 지평을 열기 위해 서예와 사군자, 전각 분야의 스승을 찾아 배움을 청했다. 이 시기는 서각의 예술성에 눈뜬 모색기이자 도약기이기도 했다.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참 미쳐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 불광불고 미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러듯이 내가 미치려고 해서 미친 건 아니고 좋아서 이렇게 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좋은 결과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어떤 결과도 좋지만 첫째 내가 이렇게 더 즐겁고 좋아. 어? 일에 빠질 때가 제일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 더없이 좋으니까는. 2007년 이규남 서각장은 개인전을 개최했다. 6개월간 작업한 몽유도원도를 비롯해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통 서각에 맥을 잇는 최고의 작품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날은 그림 서각을 하는 날이다. 학과 봉황이 새겨진 조선시대木판을 그대로 모사해 서고로 사용하고 있다. 목재는 나뭇결이 곱고 착색이 용이한 아가디스 나무를 선택했다. 그림이나 문양 서각은 글 서각에 비해 치밀한 손놀림이 필요하다. 특히 세밀한 선을 새김질할 경우 나무에 울림을 주지 않고 나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칼을 즐겨 사용한다. 서각용 칼은 일반 조각칼과 달리 양쪽에 날이 서 있어 방향 전환이 자유롭다. 칼날의 형태에 따라서도 용도가 달라진다. 소형 칼의 경우 칼날의 길이가 비교적 긴 칼은 깊이 파는 데 사용된다. 칼날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칼은 획이나 선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 알맞다. 칼날의 길이가 비교적 긴 칼의 예를 살펴보자. 칼날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경우다. 한 글자 내의 새김질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크게 보면 획순이지만 이와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글쓴이의 피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목재 상태에 따라 새김질이 진행된다. 보통 가급적이면 세로획을 먼저 파내고 나무결 방향 가로획은 뒤에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는 꼭 이게 필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획이 겹칠 경우 선획과 후획 중 후획을 먼저 판다. 가는 획은 굵은 획보다 먼저 새김질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목재 성질과 상태에 따른 변형이 필요하다. 나무마다 다 특성이 틀린데, 지금 여기서도 여기 이 부분, 이 근방에는 옹이가 있던 부분인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다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해보면서 그 부분에 그 참 특징이랄까, 나무 성질을 쉽게 빨리 파악을 해서 참 파나가는 순서가 앞이 될 수도 있고 뒤도 될 수도 있고. 나뭇결에 따라서도 새김질 순서가 달라진다. 특히 나뭇결과 어긋나는 획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나뭇결과 어긋나는 획을 억결각이라 한다. 순방향, 세로 부분을 엇방향 이래 됐을 경우 이 세로획 엇 방향부터 먼저 파는 게 거의 뭐 절대적입니다. 순방향 획을 먼저 파놓고 엇방향 획을 파게 되면 목재가 좋은 경우라도 손상을 입기 십상이다. 새김질은 장인의 솜씨에 따라 품격이 달라지는 중요한 제작 과정이다. 새기는 방법에 따라 양각과 음각, 음평각 등으로 나뉜다. 나무하고 글씨하고 이렇게 비교가 됐을 때 저건 양각으로 파야 된다, 음각으로 파야 된다 결정이 되지게 되지, 글씨에 따라서 이 또 나무 소재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양각은 글자가 위로 솟게 하는 표현법이다.
획의 외부 선 주변을 새김질해 외곽 부분을 먼저 파낸다. 그 뒤 글자 외 바닥을 새김질해 마무리한다. 중후함이 느껴지는 양각으로 새김질한 작품이다. 음각은 글자 획이나 그림의 선을 파내어 새기는 기법이다. 먼저 획 주변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이 부분을 파내고 이어 획 전체를 새김질해 마무리한다. 세밀한 선이 돋보이는 음각 기법의 작품이다. 15세기 산수화인 몽유도원도를 음각으로 표현했다. 양각 기법으로 완성한 몽유도원도, 음각 기법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양각 작품은 그 입체감으로 선명하고 강렬한 분위기를 낸다. 그림 선이 나뭇결과 어우러진 음각 작품은 담백함을 자아낸다. 음평각은 기본적으로 음각 기법을 사용하는데 깊게 파지 않고 획 부분을 평평하게 새김질한다. 먼저 글자 주변을 두르고 끌과 망치를 사용해 중심 부분을 따낸다. 이어 끌로 마무리 새김질을 해 완성한다. 획이나 그림의 면이 넓을 때 이 음평각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 음양각은 음각과 양각의 중간 형태에 해당한다. 먼저 획 주변부를 음각 기법으로 새김질해 정리한다. 이어 획의 중심 부분을 다듬고 끌을 사용해 마무리 새김질한다. 음양각은 획의 중심은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하고 획의 주변은 음각으로 표현해 이중 효과를 드러낸다. (1990년대) 중반에 기관한 경기도 박물관. 이곳 팔각장의 현판은 옛날을 되새기는 곳이란 뜻을 담고 있다. 이규남 서각장의 작품으로 박물관 개관 기념으로 제작한 현판이다. 이규남 서각장은 당시 박물관 개관 작업에 참여하면서 서각과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뭐 기능은 충분한 줄 알았었는데 더 앞으로 나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선생님들 뵙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또 자료가 부족할 때 박물관에서도 참 좋은 자료도 참 얻어가면서 구해서 작업을 하고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참 나한테도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규남 서각장은 목판 인쇄 실습실 작업에도 참여했다. 옛 그림과 글을 목판에 새겨 누구나 인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도 목판 제작을 의뢰받고 이곳 박물관을 찾은 길이었다. 이번 작업에서는 한글을 목판에 새겨 우리 글꼴의 아름다움을 전하려고 한다. 이대로 가서 근데 나중에 이 판은 더 크게 해주자고 원판에다가. 그렇죠, 원판에다가. 목판 이거 체험할 때 너무 힘들어. 드러나는 모양새만이 아니라 글에 담긴 의미까지도 담아냈으면 한다. 박물관을 찾을 때마다 이곳 실습실에 들러 아이들을 지도한다. 얘들아 이 그림이 뭐냐 그러면은 책 표지 만드는 그림이야. 글씨나 그림을 나무에서 파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 잘 안 나왔지? 지금은 계속 해도 잘 안 돼. 그럼 이만큼을 띄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덮고 때려봐. 자라는 세대에게 우리 고유의 서각 문화를 전하려는 마음, 그 올곧은 뜻이 담긴 목판이다.
다 떼보세요. 어차. 그래. 아주 이제 훌륭하게 나온 거야, 그지? 이렇게 봐야지. 이쪽으로 좀 나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나왔어. 앞으로도 전통 서각 알리기와 서각의 현대적 활용 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체험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참 일본 같은 데라든가 또 뭐 참 서구에서는 판화이죠. 먹물로 찍어낸 이 판화는 참 물론 한정판이긴 하지만 작품이 바로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저기에서는 이게 잘 인정이 안 되져 가지고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우리는 목판 인쇄술을 비롯한 서각 문화의 화려한 전통을 지녔다. 서각은 인류가 의사 전달과 표현의 수단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 전달의 수단과 상징 표현의 매개체로 바위에 그림을 새기거나 동물의 등딱지에 글자를 새긴 행위에서 서각의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서각의 흐름은 금성문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8세기 무렵엔 목판 인쇄술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선 서각은 인쇄문화의 유체로 그 전성기를 누린다. 지식 분야뿐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서각 문화가 깊게 스며든다. 하지만 조선 후기 들어 금속 활자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목판 활자는 그 입지가 줄어든다. 이후 군대식 인쇄 기술이 자리 잡으면서 서각은 급격히 쇠퇴하게 된다. 획색임질이 끝난 추사 김정희의 산숭해심. 이 같은 양각기법의 경우 바닥 색임질이 필요하다. 찢은 무늬를 구사하기 위해 먼저 목판에 세로로 줄을 긋는다. 찢은 무늬 기법은 끌을 사용해 나뭇결과 같은 방향으로 찢듯이 색임질한다. 끌을 거의 직각으로 세우고 망치를 사용해 강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해놨을 경우 그 무늬 모양은 조금 물결 마냥 얕은 파도 문양 마냥 자연스럽고 참 일정하게 찍어나가는 게 아니고 부자연스럽게 해가지고서는 그 깊이는 그 나무의 그 강도에 따라서는 망치질을 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찢은 무늬는 진무늬, 찢어내기 등으로도 불린다. 이 찢은 무늬는 은행나무 같은 연한 나무의 바닥 색임질로 적합하다. 찍은 무늬는 끌로 일정한 바닥면을 찍어내듯이 파내는 기법이다. 끌 앞면이 뒤로 가게 하고 뒷면이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서는 직각으로 놓고 무작위로 자유스럽게 이 바탕을 찍어내는 방법. 서각하는 기법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거의가 다 이 기법입니다. 획이나 그림 손상의 우려가 비교적 적고 질감과 미감 표현에도 뒤지지 않는다. 찍은 무늬는 연질의 나무 외에도 참나무나 박달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에도 적합한 기법이다. 이 작품은 찢은 무늬로 바닥을 색임질한 다음 찍은 무늬로 마무리했다. 이처럼 한 작품의 여러 가지 바닥 무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 작품의 경우 민무늬의 찢은 무늬와 찍은 무늬를 함께 표현했다. 여민각 현판은 획색임질과 바닥무늬 작업이 끝나고 다듬질 작업에 들어갔다. 흠을 찾아내 손질하는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 현판의 경우 바닥은 대개 민무늬 기법으로 표현한다. 작업을 하면서 혹 나무에 변형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뒤에 나비장으로다가 마무리를 하고 참 나무 질도 좋을 뿐더러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뭐 변형은 없을 것으로 참 생각이 되집니다. 각도가 좁거나 칼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끌을 사용해 다듬질한다. 색임질 마무리 작업은 정교한 손놀림과 함께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장인은 글자를 파낸다기보다 나무에 글자를 하나하나 심어가고 있다. 색임질 작업이 끝나면 채색 작업에 들어간다. 글 서각의 경우 먼저 글자에 투명 유성 도료를 칠하는데 도료가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탕에 검정 칠을 하고 글자 부분을 백색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론 낙과는 이제 붉은색이 들어가야지고 그래야지만 좀 중후한 멋도 있고 무게가 나갈 것 같아서. 단단한 나무는 5번, 연한 나무는 8번 정도 칠을 해 완성한다. 글자에 칠한 도료가 완전히 마르면 목재용 도료로 바닥을 칠한다. 바닥 채색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2-3번 더 칠하는 과정을 거친다. 안료에 먹물을 섞어 사용하기도 하며 오칠을 해 멋을 내기도 한다. 단일색으로 채색을 할 경우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친다. 목재 전체에 투명 유성 도료를 칠하고 그 위에 색깔 있는 도료를 칠하게 된다. 만자 부분이 주가 아니고 여기 저 송악과 봉황이 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낙가칠을 더해서 깨끗하게 이 부분이 더 밝게 표현하려고 작업을 해놓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닦아내고 해봐야 그 밝기가 표현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료의 농도로 명암을 달리 표현하기 위해 투명 유성 도료를 그림 부분엔 5번, 문양 부분엔 3번 칠해 놓은 상태다. 투명 유성 도료를 많이 칠한 그림 부분은 나중에 검은색 도료를 칠하고 닦아내면 좀 더 밝아 보이게 된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안 나오고 부분에 따라서 특히 이런 부분은 이게 옹이가 있던 부분으로 생각되지는데 부분에 이제 옹이가 있던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 여기에 같은 양의 도료를 칠해도 나무의 성질과 부분에 따라 착색 농도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엔 사포로 투명 유성 도료를 닦아내 농도를 조절한다. 여기에 다시 도료를 칠해 명암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하는 농도가 나오면 2-3번 더 도료를 칠하고 닦아내 1차 채색을 마친다. 도료가 다 마르면 무광택용 도료를 2번 정도 칠해 채색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현판 채색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나무에 무명천을 감싸고 도료를 묻혀 글자를 채색한다. 넓은 획을 먼저 칠하고 좁은 획은 나중에 칠을 하게 된다. 적어도 12시간 이상 건조시킨 뒤에 한 번 더 해야 된단 말이야. 붓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참 깔끔하지도 않을 뿐더러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게 뭐 매끄럽게 처리가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모두 3번 정도 칠을 해 채색 작업을 마무리한다.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도 만족하지 않은 때가 있는데 지금 여민각 이 상태에 뭐 흡족하리만큼 잘 됐어요. 채색은 서각 작품의 입체감과 여백미를 최대로 끌어올린다. 나무와 장인의 손길이 만나
새로운 의미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수원의 화성행궁. 화성문화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전야제 행사의 하나로 여민각 준공식이 있을 예정이다. 여민각은 18세기 말 정조시대 이곳 수원에 건립된 종각을 복원한 건물이다. 이규남 서각장도 준공식에 참석했다. 드디어 여민각이 탄생했습니다. 다듬고 새김질에 오랫동안 마음을 쏟은 작품. 백성과 함께한다는 현판의 뜻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해 본다. 공방에 새로 목재가 들어왔다. 건조한 지 4, 5년 된 느티나무로 다듬어 서각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세월이 지날수록 작품을 만들수록 나무를 대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진다. 당장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떤 데는 순간에 떠오를 수도 있는데 몇 년씩 가는 경우도 많아요. 좋은 부분 이제 발치해가지고 세워놓고서는 옆에 이제 계속 지켜보면은 그때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게 되는 거지. 그의 손끝에서 나무는 글을 품고 뜻을 새겨 새롭게 탄생한다. 무한한 의미를 다시 얻는다. 그렇게 다음 세대에 전할 우리 서각의 아름다움과 맥을 창희는 손끝에서 가슴으로 품어 안는다.